안녕하세요. 영진닷컴에서 이기적 검색 광고 마케터 1급 GP를 맡은 박노성입니다. 저희가 이제 새로 출간을 하면서 요약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요. 요약 정리에 들어가기 앞서서 개정된 내용이 어떤 건지 그걸 먼저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리를 하기 전에 공지사항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영상을 보시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이렇게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서 10분을 저희가 추첨을 해서 커피 기프트콘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막 그 영상이 만들어지고 이제 참여해 주시고 그래서 아직 구독자가 많지는 않은데 많은 분들이 이제 도움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용기를 내고 이벤트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참여를 좀 해주시고요. 하반기에도 저희 또 비슷한 그 이벤트를 한번 할 생각이니까 저희 올라오는 컨텐츠들 꾸준히 한번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개정된 내용을 한번 먼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이버 광고에서 반응형 소재라는 게 새로 도입이 됐어요. 요거는 그 전에 구글에서 사용하던 그 방식 그대로고요. 네이버에서도 적용을 했다. 요거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검색 광고 상품들이 좀 많이 변화가 되고 있었는데 브랜드 검색이라는 광고 상품은 브랜드 검색 슬래시 신제품 검색으로 바뀌었고요. 요건 이제 상호와 같은 브랜드 연관 키워드를 하는 게 브랜드 검색이고 제품이나 서비스 관련해서 일반 키워드도 노출시킬 수 있는 게 신제품 검색입니다. 이렇게 좀 바뀌었고요. 함께 찾은 파워링크라는 게 중간에 생겼다가 여러분이 이제 보신 시간에는 아마 종료가 됐을 건데 요거는 이용자가 최근에 둘러본 파워링크 기반에 선호할 만한 이 파워링크를 노출하는 반응형 광고예요. 검색을 해서 그 결과를 클릭해서 들어갔다가 다시 네이버로 들어오면 그 파워링크 위치에 함께 찾은 파워링크라고 이제 연관돼서 노출됐던 그런 상품인데 이게 종료가 됐어요. 근데 제 생각에 요거를 저희가 이제 빼지는 따로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출 문제에도 출제가 됐었고 그다음에 이런 형태, 그러니까 리마케팅이잖아요. 검색을 한 다음에 관심 있어 하는 내용을 다시 광고로 노출시키는 방식은 요거 아닌 다른 형태로도 개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구글 애즈가 광고 유형이 바뀌었는데 검색이랑 실적 최대화, 디맨드 젠 캠페인, 디스플레이, 쇼핑, 동영상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기서 이제 디맨드 젠이라는 게 새로 나왔는데 아마 SNS 광고 마케터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요거 배우셨을 텐데 디맨드 젠이라는 게 수요 생성이잖아요. 디맨드 제너레이션이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2023년 5월에 새로 만들어졌던 캠페인인데 이게 이제 구글 애즈 광고의 유형의 앞에 전면에 등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캠페인에 따라서 뭐 유튜브나 디스커버리나 검색이나 뭐 지메일 모든 이걸 총동원해서 광고주가 원하는 성과를 내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좀 달라진 거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가 상품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프리미엄 링크가 상단에 있었잖아요. 기억 아마 나실 텐데 그 상단을 네이버의 파워링크 광고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에서는 상단에 나오는 건 파워링크고요. 프리미엄 링크는 맨 하단이나 파워링크 하단이나 뭐 스페셜 링크 하단이나 이렇게 좀 위치가 바뀌었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다음에 로고도 바뀌었죠. 이렇게 파워링크가 있어요. 이걸 신청하기를 누르면 네이버 검색 광고 시스템에서 청약을 할 수 있고요. 스페셜 링크는 네이트, 프리미엄 링크 아래로 내려갔어요. 스폰서 박스도 네이트에서 진행이 되죠. 네, 이런 개정 사항들이 몇 가지 있으니까 체크하시고요. 네, 지금부터 요약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트 1, 챕터 1, 온라인 비즈니스입니다. 온라인 비즈니스의 유형은 전자상거래, 뭐 컨텐츠 제공 서비스, 정보 검색, 커뮤니티, 대행 서비스, 신용 결제 정보, 또 가상 공간 제공, 그 다음에 디지털 전환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전자상거래라는 건 이제 물건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모든 비즈니스죠. 고객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별도의 마케팅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컨텐츠 제공 서비스는 영화나 이북 같은 것들, 이런 컨텐츠들을 말하고 유튜브나 넷플릭스처럼 플랫폼이 등장하면 산업 자체가 새롭게 형성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정보 검색인데요. 인터넷 정보를 수집해서 원하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말하죠. 검색 엔진 뭐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이고 요즘 뭐 챗GPT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정보 검색을 좀 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쪽으로 포커스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입니다. 고객들의 뭐 피드백이나 관계 구축으로 기업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죠. 동호회 활동하는 카페나 밴드는 물론 SNS도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행 서비스가 있어요. 주문이나 예약, 뭐 호출 이런 것들을 이제 판매자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하는 비즈니스죠. 뭐 카카오 택시나 배달의 민족, 영화 예매 같은 게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신용 결제 서비스예요. 전자지불, 뭐 신용 보증 이런 것도 기본이고
요즘은 이제 어 간단한 결제 같은 것들 대부분 모바일로 하니까 이런 서비스들이 진행이 돼요. 수익 발생보다는 이로 인해서 부가적인 다른 접근성을 높인다거나 그런 쪽으로 사용자 확보 목적의 성향도 굉장히 커졌죠. 그다음에 이제 가상 공간을 제공하는 비즈니스도 많이 늘어났어요. 워낙에 이제 많은 것들이 디지털로 바뀌고 파일 용량도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에서 이제 계속 용량을 늘리기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상 공간으로 돈을 내고 더 많은 이 용량을 쓸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요즘 많이 인기를 끌고 있죠. 그다음에 디지털 전환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이나 기업을 가지고 있는 곳들이 대부분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 접목하는 형태가 점점 좀 두드러지고 있죠.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가 더 깊어지면서 검색 엔진의 역할도 되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온라인 비즈니스의 경쟁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신규성입니다. 새로운 거래 구조와 거래 당사자의 참여를 통해서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의 경쟁력을 끌어올린다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선도성과 배타성이에요. 남보다 먼저 사업 영역을 구축하고 남보다 앞서가는 사업 전략을 구사하는 것을 말하죠. 카카오톡 같은 거 사실 뭐 크게 어려운 서비스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카카오톡으로 계정이 연결되니까 네이버나 다른 데서 이제 비슷한 서비스를 만들어도 그 시장 점유율을 뺏기가 굉장히 어렵죠. 사용자들이 이미 쓰고 있는 사람들이랑 똑같은 걸 쓰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선도성과 배타성이죠. 효율성입니다. 거래 비용의 절감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기업이 가진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자, 그다음에 보완성입니다. 제품 간, 온 오프라인 간, 또 기술 간, 활동 간 시너지를 통해서 가치를 증대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고착성이에요. 전용 표준 구축이나 뭐 네트워크 효과 같은 거. 네, 시장을 선점한 회사가 자신의 틀에 맞는 걸 이제 좀 강요하는 거죠.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이나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 쿠팡 와우 서비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고착성이고, 고착성과 함께 자주 등장하는 게 로긴 전략을 들 수 있죠. 네, 온라인 비즈니스의 성공 요인 한번 살펴볼게요. 새로운 가치를 제안해야 돼요. 고객 경험을 극대화해야 되고 또 고객 관점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극대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신속한 자원 운용 시스템이 또 성공 요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래도 그 되게 다양한 사람들한테 넓게 정보가 퍼져야 되기 때문에 지역적인 부분보다는 이쪽에 A에 있는 자원을 B 쪽으로 옮기고 뭐 이렇게 좀 유도리 있게 운영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지속적인 수익 창출 모델이 필요해요. 예. 온라인 비즈니스라고 해도 수익을 못 내는 비즈니스는 금방 도태되고 또 특히 이제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는 투자를 못 받잖아요. 그러면 벌어들인 돈이 없을 때 되게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죠. 그다음에 차별화된 콘텐츠도 중요합니다. 계속 새로운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업을 유지하는 비즈니스라고 해도 경쟁자들이 이제 쫓아올 때 더 뛰어난 서비스를 계속 만들어야 되죠. 이 차별화라는 게 쉽지가 않아서 온라인 비즈니스에서는 또 누구나 카피하기가 쉽잖아요. 따라잡히기 쉽기 때문에 특별한 컨텐츠에 대한 어떤 그 연구 이런 게 되게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포털 사이트가 있죠. 인터넷 사용 관문이라고 해서 뭐 과거에는 디렉토리나 이메일이나 뭐 검색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해서 포털 사이트의 역할을 했었죠. 예전에 우리 스마트폰 쓰기 전에는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각 뭐 SK텔레콤이나 KT 이런 데서도 접속하자마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이트를 첫 화면에 띄웠죠. 이런 걸 이제 포털 사이트라고 하는데 현재는 이제 검색 엔진이 포털 사이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뭐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것들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검색 엔진이란 비즈니스 모델도 따로 있죠. 애초에 모든 정보를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검색에만 특화한 서비스들이 많죠. 또 요즘 모바일에서 뭐 브레이브 브라우저라든가 이런 브라우저 같은 것들은 애초에 본인들이 검색 엔진도 탑재하는 경우가 있죠. 사용자들이 온라인에서 이제 서치를 할 때 돌아다닐 때 가장 먼저 자신의 관심사를 표현해서 그걸 중심으로 찾아가는 경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색 엔진 비즈니스가 많고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 빙 이런 것도 이제 대표적인 검색 엔진이라고 부를 수 있죠. 디지털 콘텐츠도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에 해당이 될 텐데요. 영상이나 이미지, 음원, 책 이런 콘텐츠부터 신문, 방송, 게임, 웹툰, 도서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온라인으로 유통이 되죠. 네. 그다음에 소셜 미디어가 있어요. 네.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공유하고 또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고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개방화된 플랫폼들이 이제 소셜 미디어죠. 또 전자생활에도 있어요. 멤버십 서비스를 통한 락인 전략이
이 전자선거래에서는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예요. 네이버는 스마트 스토어를 중심으로 해서 검색이나 쇼핑이나 결제 이런 것도 연결하려고 하죠. 그리고 아직 뭔가 AI 생성형 AI 쪽에서는 크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네이버가 어느 정도 인제 그 성과를 뭔가 그 생성형 AI 서비스가 잘 발달이 될 수 있다면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고객 정보들이 이제 검색 결과나 생성형 AI의 답변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파워풀해질 수 있겠죠. 전부 로그인 전략이에요. 쿠팡은 자체 배송, 또 영화, 음식 이런 것들로 범위를 확대해서 쿠팡 아이디 하나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다음에 옴니채널 전략도 들 수 있어요. SSG닷컴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옴니채널을 보유하고 있죠. 뭐 이마트라든가 주마켓 이런 것들 연결하는 것들이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장입니다. 디지털 마케팅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마케팅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죠. 뺏어오는 고객 관리에서 좋은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고객 관리로 변화하고 있어요. 또 포피 중심의 제품 관리에서 고객과의 공동 창조를 위한 제품 관리를 변화하고 있죠. 그래서 뭐 포C, 포E 이런 개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브랜드 구축 중심의 브랜드 관리에서 캐릭터 구축을 통한 브랜드 관리로 변화가 되고 있죠. 또 제품에 대한 편익 전달에서 브랜드에 대한 느낌을 전달하는 걸로 마케팅 패러다임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마케팅이다라고 하면 이제 모든 마케팅을 통괄해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요즘 이제 뭐 마케팅을 하면 디지털 마케팅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고 오히려 그냥 디지털 마케팅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디지털 마케팅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볼게요. 먼저 장점은 개인의 경험을 토대로 하는 높은 신뢰도를 들 수 있어요. 광고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찾다 보면 개인이 생각했던 경험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타겟팅할 수 있고 광고 비용이 저렴해서 높은 투자 수익률을 얻을 수 있죠. 여기서 광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은 뭐 전체 광고라기보다는 광고를 초기 시작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TV 광고 같은 것들은 웬만한 규모의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이 아니면 TV 광고의 기본 예산 자체가 비싸서 엄두가 안 나는데 뭐 온라인 광고, 검색 광고 이런 거는 개인 사장님들이나 매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좀 할 수 있죠. 네, 그다음에 아이디어와 데이터 중심이고요. 또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장점이죠. 반면 단점은 타겟 중심이라서 도달률이 낮아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20대를 타겟으로 하는 어떤 제품이 있어요. 그러면 20대를 타겟으로 20대들이 관심이 있는 뭐 매체나 그다음에 관련된 그 사이트에서 이제 광고를 하겠죠. 그러면 30대, 40대, 50대들은 그런 데 잘 안 가시는 분들은 그런 광고를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도달률이 낮아요. 반면에 이게 도달률이 높은 건 뭐냐 그러면 이제 대중매체 같은 거 TV 광고는 누구나 그냥 틀어 놓잖아요. 시간을 사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틀어 놓으면 뭐 지나가는 할아버지도 볼 수 있고 애들도 볼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도달률이 그런 경우에는 더 높죠. 그래서 타겟팅을 중심이기 때문에 애초에 도달률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자가 광고를 거부하거나 회피하기 용이하죠. 네, 핸드폰으로 보시다가 광고 막 막아 놓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쉽게 이렇게 건너뛰게 하고 회피하고 다른 브라우저로 넘어갈 수 있고 그렇죠. 다양한 플랫폼의 등장으로 기업의 마케팅 비용이 상승하죠. 과거에는 그냥 TV 광고, 뭐 신문 광고 이렇게 몇 가지 그 매체를 쓰는 게 광고의 전부였다면 지금은 계속 급변하고 트렌드도 바뀌고 뭐 페이스북에서 뭐 인스타그램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그 마케팅 비용이 이제 상승하는 여지가 되게 많아졌죠. 디지털 미디어를 구분하는 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소유 미디어, 획득 미디어, 지불 미디어요. 소유 미디어는 기업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SNS 계정, 그게 소유 미디어예요. 그래서 SNS 계정을 가지고 있는데 팔로워가 많이 늘었어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매장을 오픈했어요. 그러면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팔로워나 구독자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미디어화 시킬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소유 미디어고요. 획득 미디어라고 하는 건 좀 나는 팔로워가 적은데 내 친구가 팔로워가 많아서 그 친구한테 컨텐츠 좀 올려달라고 하는 거 그런 거죠. 전통적으로 이 획득 미디어는 언론사예요. 언론사의 기자들, 광고 말고요. 기자들한테 이제 보도 자료를 보내고 기자들이 보고 자료에 가치가 있다 하면 이제 신문에 게재를 하잖아요. 그럼 획득 미디어라고 합니다. 지불 미디어는 돈을 내고 하는 거죠. 검색 광고 같은 것도 이제 획득 미디어, 지불 미디어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신문사에 기자한테 주는 거 말고요. 신문에 광고 내는 거, 이런 게 지불 미디어죠. 네, 미디어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네, 디지털 소비자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의제 파급이에요.
퍼올리고 나르고 이런 게 되게 활발하잖아요. 그다음에 감성적 요인을 좀 중시를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브랜드에서 느끼는 감성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죠. 또 소비자 주도적인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기업보다 소비자가 빨리 정보를 얻는 현상이 아주 일반화돼요. 기업에서 이 강의를 하다 보면 그 기업에 계시는 마케터 분들보다 소비자들이 그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그 마케터도 모르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브랜디드 콘텐츠입니다. 개인화나 의인화 같은 것들을 통해서 캐릭터 중심으로 구축을 하죠. 펭수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의인화, 개인화된 캐릭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마케팅의 6가지 프로세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케팅 목표를 먼저 설정합니다.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을 계량화할 수 있는 수치로 설정하는 거죠. 마케팅 목표는 기업의 비전과 일치해야 하고요.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정도를 말합니다. 시장 조사는 시장 및 환경에 존재하는 기회를 분석하는 활동을 말하죠. 기존 시장의 문제점이나 상품에 대한 피드백 등을 분석해서 새로운 시장의 기회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STP라고 해서 시장 세분화, 세그멘테이션, 표적 시장 선정, 타겟팅, 그다음에 포지셔닝,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마케팅 믹스가 있어요. 마케팅 수단들을 적절하게 조합하는 것을 이제 마케팅 믹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4P를 마케팅 믹스라고 해요. 제롬 메카시 교수가 1960년대에 제시를 했고요.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 이후에 로버트 롭터번 교수가 4C라는 걸 정리를 했고, 최근에 도널드 칸이 4E라는 걸 정리를 했습니다. 4P는 이제 산업사회에 적합하다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 제품, 가격, 유통, 판매 촉진, 요 4가지를 가지고 마케팅 믹스를 하는 거고요. 정보사회에 좀 최적화됐다고 하는 4C는 소비자의 가치와 비용, 편리성, 의사소통에 중점을 둡니다.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는 4E는 경험과 참여와 전파자와 열정, 이렇게 4가지로 마케팅 믹스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정리가 되면 실행을 해야 되겠죠. 마케팅 믹스에서 설정된 요소들을 조합해서 마케팅 활동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마케팅 전략 실행에 따른 시장의 피드백을 수집을 하고 평가하고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되죠. 네. 디지털 마케팅의 유형을 한번 볼게요. 온라인 구전 마케팅이 있죠. 네. 경험과 정보를 다른 소비자들과 직접 공유하는 자발적인 의사소통이에요. 구매 후 소비자가 작성하는 후기도 온라인 구전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영화 같은 거 보면요, 그 영화를 보기 전에 별점을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구전 마케팅의 일부라고 볼 수 있어요. 바이럴 마케팅은 소비자의 목소리가 다른 소비자에게 이제 퍼지는 거죠. 후기 같은 거 올려놓고 리뷰를 올렸어요. 제가 되게 최근에 보고 싶었던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 5점 만점에 1.5점을 누가 블로그에 썼더라고요, 별점을. 그러면 이제 보기 쉽지 않죠, 그런 거. 근데 또 반대도 있어요. 오히려 별점이 낮은데 어떤 인플루언서가 이 영화를 되게 재밌다고 설명을 했어요. 별점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내 입장에선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 인플루언서가 파워블로거나 유튜버예요. 그래서 그전에도 좀 제가 좀 '이 사람이랑 저랑 취향이 좀 맞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보게 되면 이제 역시 이 사람들의 견해가 다 맞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하고요. 버즈 마케팅은 버즈가 꿀벌이 윙윙대는 소리를 뜻하는 영어죠. 그래서 고객들이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검색 결과나 PD의 특정 제품을 노출시키는 걸 말하죠. 요즘은 이제 검색 기술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서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사람이 이야기한 건데도 되게 그 깊이가 있는 정보면, 그리고 그걸 사람들이 많이 보고 오랫동안 이게 회자되고 또 공유하고 그러면 이게 상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커뮤니티 마케팅, 카페나 밴드 등의 커뮤니티 플랫폼을 지원하거나 직접적으로 광고를 노출하는 걸 말하죠. 코즈 마케팅이라고 해서 사회적인 이슈를 뜻하는 코즈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요, 환경이나 보전, 빈곤 같은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슈를 소비자에게 유도해서 기업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마케팅 기법이죠. 무라벨 생수라든가 뭐 다회용품 사용,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코즈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3장 디지털 광고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디지털 광고의 목표는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클릭이 가능하기 때문에 웹사이트 방문 트래픽을 직접 유도하는 게 디지털 광고의 목표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브랜딩도 강화하죠. 원하는 타겟에게 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브랜드 인지도 향상시키는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디지털 광고의 특징을 살펴보면 전달이 유연해요. 유연하다, 융통성 있다. 이건 뭐냐면, 예전에 TV 광고, 신문 광고 뭐 이런 거 하려면 한 달 전에 막 청약을 해야 되고, 신문 광고는 좀 덜하지만 TV 광고는
그 프로그램이 표가 나오면 그 전에 막 사전에 청약을 해야 돼요. 그리고 부킹해 놓은 거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인터넷 광고는 우리가 뭐 명절이다 그러면 뭐 광고 노출 줄이고 이런 게 인제 그 관리자 화면에서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래서 합니다. 소재가 마음에 안 든다. 소재를 바꾸고 그런 것도 쉽죠. 정교한 타겟팅이 가능하죠. 네. 그다음에 상호작용성이 있고요. 트래킹이 용이하죠. 네. 클릭률, 뭐 이벤트 참여율, 전환율 이런 걸 금방금방 찾아볼 수 있잖아요. 네, 디지털 광고의 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검색 광고가 있죠. 이 검색 광고는 사실은 제일 먼저 된 거는 이 중에 뭘까요? 제일 오래된 건 배너 광고예요. 검색은 원래 검색 영역이라는 건 공공재 성향이 더 강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돈을 내고 광고한다는 생각은 처음에 못 했어요. 검색 결과에 상단에 배너가 노출되면 그 배너로 수익을 냈죠. 그 이후에 이제 오버추어라는 곳에서 검색 결과 상단에 비용을 받고 노출시켜 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게 이제 검색 광고죠. 일부 키워드는 배너 광고보다 높은 가격을 형성하기도 하고요. 성과가 아주 좋고. 검색 광고와 배너 광고의 가장 큰 차이점의 하나는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둘 다 CPC 방식인데 애초에 배너는 노출을 하는 방식이었어요. 모든 광고가 다 노출이었기 때문이거든요. TV 광고도 노출 단위이고 신문 광고도 노출하는 단위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디지털로 들어오고 검색 광고가 인기를 끌면서 인터넷에 있는 배너 광고도 클릭당으로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죠. 일부 배너에 노출 단위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많지가 않아요. 네이버 정도나 될까요? 웹사이트 상단, 측면, 하단에서 볼 수 있는 이제 막대 모양의 광고를 배너 광고라고 하고요. 네, 브랜딩 효과도 느릴 수 있어요. 아무래도 개 중에는 좀 화면이 크죠. 네, 그래서 브랜딩 효과도 노출시킬 수 있고 크기에 제한이 있어서 TV나 신문 광고에 비해서 주목도가 떨어져요. 무슨 소린가 하면 이게 그 일부분만 차지한단 말이에요. 콘텐츠 일부분. 그래서 검색 광고에 비해서는 클릭률이 좀 낮아요. 주목도도 좀 떨어지고. 콘텐츠를 보고 싶은데 광고가 자꾸 가리잖아요. 소재와 적용 기술에 따라서 디스플레이 광고, 인터랙티브 광고, 리치 미디어 광고, 인터스티얼 광고 등으로 나뉩니다. 텍스트 광고는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텍스트 기반으로 광고를 하는 거예요. 이건 텍스트 광고랑 검색 광고는 모양이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게 텍스트 광고는 배너 광고처럼 그냥 화면에 지면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키워드를 넣은 거랑 상관없이 여러분이 타겟팅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그냥 어, 이미지 대신 텍스트가 들어간다라고 해서 텍스트 광고입니다. 요거 이제 검색 광고랑 혼돈하지 마시고요. 단순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른 유형의 광고보다 사용자의 정확성이 낮죠. 이게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뉴스 사이에 애드라고 돼 가지고 이렇게 대박일 줄이야 뭐 그러면서 이제 써 있는 게 있어요. 텍스트로. 요거는 신문 기사처럼 가장을 한 텍스트 광고죠. 그다음에 동영상 광고가 있어요. 뭐 유튜브 광고가 요즘 아주 인기를 끌고 있죠. 그런 광고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소셜 미디어 광고가 있죠. 인스타그램에 있는 광고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소셜 미디어 광고인데 컨텐츠처럼 보이면서 광고가 중간중간에 노출되기 때문에 되게 이미지도 크고 좀 저항감도 적고 퀄리티도 높고 그런 특징이 있어요. 모바일 광고는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모든 광고들을 말하죠. GPS 기반으로 뭐 SMS를 송출하거나 동영상을 하거나 뭐 그 사이트 여러분 이제 이런저런 사이트를 보실 때 막 밑에 배너 같은 거 노출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모바일 광고라고 할 수 있고. 네이티브 광고는 뉴스나 블로그 같은 것들을 볼 때 그 컨텐츠와 연관된 그 광고가 노출되는 거죠. 네. 이것도 사실은 음 뭐 검색 광고의 일부 영역으로 인제 그 컨텐츠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검색 광고 시스템에서 광고를 게재를 할 때 "컨텐츠 매체에도 노출시키겠다."라고 하면 요렇게 네이티브 광고를 통해서 블로그나 뉴스 같은 것들에 이제 광고가 연관돼서 들어가죠. 이메일 광고도 있죠. 개인 이메일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런 광고들이고 그 이메일 리스트를 잘만 관리하면 이것만큼 효과적인 건 없어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메일 그 주소를 바탕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인제 필요한 정보가 아니거나 너무 이제 좀 불편하게 하면 이제 스팸으로 들어가는 순간 기회는 사라지죠. 그래서 아주 이 사용자의 저항감을 잘 관리해야 되는 그런 매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휴 광고는요. 직접 운영하는 웹사이트나 블로그나 카페 같은 것들을 제휴를 맺어서 광고를 노출시킬 수도 있고 또 일정한 방문자 이상이 되면 애드센스나 그런 걸 붙여 가지고도 광고를 할 수가 있고 카페를 운영한다라고 하면 이제 배너 광고나 이벤트 게시물을 이제 뭐 브랜드 같은 데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죠. 그럼 제휴해서
클릭하고 뭐 게시물을 올려주고 뭐 그런 식의 제휴가 가능하죠. 자, 이렇게 해서 파트 1을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파트 2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파트 2 검색 광고 실무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검색 광고의 이해예요. 자, 검색 광고의 장단점을 한번 볼게요. 먼저 장점은 종량제 방식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클릭한 만큼 광고비가 지출되기 때문에 누수가 별로 없죠. 네, 그리고 입찰가와 광고 품질에 따라 노출 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합리적이고요. 정확한 타겟팅이 가능해요. 또 광고 운영 시스템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광고 결과가 실시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예산을 줄인다 그러면 이제 예산을 뭐 그냥 조정하면 예산이 바로 반영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 말합니다. 그래서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죠. 단점은 브랜딩 광고로는 부적합해요. 그 해당 키워드를 치거나 그 해당 사람들한테만 노출되거나, 그게 사실 디지털 광고의 특징이고, 검색 광고는 더더군다나 그런 키워드를 한 번도 치지 않는 사람들한테 우리 브랜드가 노출되기라는 건 쉽지가 않죠. 부정 클릭 방지 이런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다음에 운영 시스템에서는 과도한 리소스를 투여할 수 있어요. 다른 업무가 되게 바쁜 광고주 입장에서는 일일이 다 신경 쓰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죠. 또 업체 간의 경쟁이 심하면 과도하게 높아질 수가 있죠. 또 그리고 측정 지표는 실시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걸 뭐 실시간으로 뭘 반영한다 이렇게 하시면 오해이고요. 특히 이제 광고 소재 같은 거는 검토하려면 며칠 정도 걸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색 광고 기획을 한번 살펴볼까요? 검색 광고의 기획 프로세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환경 분석입니다. 경제 현황, 또 시장 트렌드, 경쟁자 상황이나 타겟 유저들을 분석하는 거죠. 그다음에 목표 설정입니다. 검색 광고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 성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설정하는 걸 말합니다. 그다음 매체 전략이에요. 매체별 검색 광고 상품에 노출치면 키워드, 광고 소재 등을 정리하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일정 계획이에요. 검색 광고 노출과 시간 등 전체적인 일정을 계획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예산 책정입니다. 연간, 월별 소요 예산을 예측하고 측정하는 겁니다. 이 다섯 개의 프로세스 시험에 되게 잘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예산 설정 방법은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매출액 비율법이 있습니다.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광고 예산으로 책정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많이 사용해요. 모든 기업들이 대부분 이렇게 사용해요. 다만 이제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신규로 광고를 집행하는 광고주들은 사용하기가 어렵겠죠. 경쟁사 비교법은 경쟁사의 예산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예산을 짜는 겁니다. 보통은 신규로 출시됐는데 경쟁사 제품을 따라잡겠다. 그러면 거기보다는 더 거기가 얼마나 예산을 하는지를 먼저 분석을 해서 거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쏟아부어서 경쟁사를 따라잡겠다 할 때 많이 쓰죠. 가용 예산 활용법은 기업이 이제 필요한 돈을 다 쓰고 남는 돈으로 광고를 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제 광고 지출이 많은 사업 분야나 온라인 광고에 집중하는 기업한테는 부적절하죠. 왜냐하면 먼저 광고를 통해서 매출을 벌어들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돈을 벌고 남는 돈을 광고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다음에 목표 과업법입니다. 광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광고비를 추정하는 예산 편성 방법이죠. 하루 평균 웹사이트 클릭수의 목표를 설정하고 사용하려는 키워드의 평균 클릭률을 곱해서 대략적인 광고비를 추정하는 좀 합리적인 방법이죠. 그 다음에 광고 판매 반응 함수법이 있어요. 이 정도의 광고를 쓰면 판매가 이 정도 일어난다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예측하고 싶어 해요. 뭐 대형 기획이라든가 제일 기획이라든가 모든 그 대형 광고 회사들이 저런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도 그런 노력을 했었는데 이게 불가능합니다.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여기 그러니까 약간 뭐 제한적인 요건 하에서 가동되는 경우가 많고 모든 상황을 다 반영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용을 잘 안 합니다. 자, 요번에 이제 3장 검색 광고 등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검색 광고 등록 시스템을 알아볼게요. 캠페인 만들기가 파워링크, 뭐 쇼핑 검색 유형, 파워 컨텐츠 유형, 브랜드 검색, 신제품 검색 유형, 플레이스 유형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눠져 있고, 요게 이제 새로 개편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산을 먼저 선택한 다음에 하루 예산을 기재하고 예산인 하루 동안 캠페인에서 지불할 수 있는 최대 비용이에요. 예산 균등 배분을 체크하면 하루 예산에 맞춰서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시간대별로 예산 소진을 합니다. 고급 옵션에서는 캠페인의 광고 노출 기간 같은 것들을 설정할 수 있어요. URL은 검색 결과에 보여지는 이제 웹사이트 주소들을 말하죠.
그다음에 기본 입찰가는 70원이고요. 쇼핑 광고는 50원이에요. 자, 전용 입찰가라는 게 있는데요. 키워드별로 설정된 입찰가를 말하고요. 광고 그룹 정보 수정 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고급 옵션이 있어요. 광고 노출 매체, 콘텐츠 매체 전용 입찰가, PC 모바일 입찰 가중치, 소재 노출 방식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노출 매체의 경우에는 유형 선택 또 개별 선택 다 가능하고요. 개별 선택 경우에 원하는 매체를 직접 선택해서 광고를 노출할 수 있습니다. 기본 입찰가를 기준으로 PC와 모바일 영역에 입찰 가중치를 10에서 50%, 500%까지 입력하면 해당 영역을 포함해서 모든 입찰가에 자동으로 적용이 되고요. 네이버 소재 노출은 성과가 우수한 소재를 우선 노출하는 성과 기반 노출과 동일 비중 노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소재 만들기도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반응형 소재가 있고 단일형 소재가 있습니다. 반응형 소재는 제목을 최대 15개, 설명을 4개까지 입력할 수 있어요. 단일형 소재는 제목 하나와 설명 하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소재를 선택하시면 생성형 AI를 통해서 제목과 설명 작성이 가능합니다. 소재는 제목, 설명, URL 세 가지를 등록할 수 있고 띄어쓰기 폼에서 제목은 15자, 설명은 45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표시 URL은 사이트를 대표하는 최상위 도메인이고요. 이제 직접 연결할 때 이벤트 페이지나 이런 건 한글이 막 영어 URL로 바뀌면 되게 복잡한 URL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굳이 광고에 노출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딱 상위 도메인, 뭐 네이버.com 이 정도만 해서 표시하고요. 실제로 연결되는 건 요 연결 URL에 입력하는 겁니다. 네. 여기 이제 URL이 표시 URL에 포함되지 않는 전혀 다른 사이트거나 IP 주소로 신청하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자, 이제 캠페인 만들기부터 소재 등록해서 광고 그룹까지 생성을 하셨으면 이제 광고 그룹에서 입찰가 변경이 가능해지는데요. 어, 네이버 검색 광고의 사이트 검색 광고, 쇼핑 검색 광고, 콘텐츠 검색 광고는 경매 입찰 방식으로 구매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번당 클릭당 비용을 입력을 하게 돼 있는데 입찰가는 최소 70원, 쇼핑 검색은 50원이고요. 최대 10만 원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금액으로는 이제 노출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적정한 금액으로 이제 개별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광고 노출 순위는 이런 입찰가랑 품질 지수를 고려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입찰가를 높게 설정하면 상위 노출돼서 클릭을 많이 받을 수 있겠지만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품질 지수라는 게 있어요. 광고 노출하고 입찰에 적용되는 이 품질 지수인데요. 실제 검색어나 광고가 노출되는 매체 또 소재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산정해서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요. 최소 등록 시 같은 키워드가 노출되어 있을 때는 일단 막대 4개부터 시작을 합니다. 총 7단계가 있고요. 이후에 이제 24시간부터 품질이 측정돼서 뭐 6개 이상이면 광고 품질이 좋은 거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3에서 5개 정도 돼요. 비슷한 품질. 그 다음에 2개 이하인 경우에는 문제가 좀 있는 경우죠. 그 다음에 광고 검수를 하면 비즈 채널을 검수하고 키워드와 소재도 검수하는데 이거 광고를 집행하실 때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하셔야 돼요. 비즈 채널 같은 경우 특히 웹사이트나 블로그나 뭐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걸 미리 다 등록을 해 놓으시고 전략을 짜시는 게 유리하죠. 검토 중 상태에서는 이제 비즈 채널 목록에서 현재 지금 내가 어디까지 검토가 되어 있는지 이런 걸 이제 알려줘요. 보통 한 3-4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웹사이트 과거에 이제 검색 광고를 하면 보통 사이트로 넘겼는데 지금은 다양해요. 네이버 플레이스가 있을 수 있고 뭐 카카오톡 채널이 될 수도 있고 네이버 예약 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걸 전부 다 우리가 비즈 채널이라고 부릅니다. 회원제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스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해야 됩니다. 키워드 소재도 검토 중 상태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내가 지금 어디까지 검토가 되어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신규 등록도 가능하지만 게재 중인 광고도 다시 검수를 요청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제일 많이 걸리는 건 광고 주에 뭐 사업자 등록증 번호나 뭐 사업자 명의나 뭐 전화번호 이런 게 하단도 동일하게 정보가 되어 있는지 이런 걸 좀 많이 체크를 하죠. 자, 이제 카카오로 가겠습니다. 카카오는 캠페인 만들기에서 여기 카카오는 광고가 모먼트 키워드 광고, 브랜드 검색 광고 이렇게 세 가지가 별도의 창에서 이제 띄어지게 되어 있고요. 우리 이제 키워드 광고를 클릭하면 캠페인 이름을 입력을 하고 여기에 입력을 하고 선택합니다. 이거 비즈 채널도 선택하셔야 돼요. 네. 고급 옵션에서 네, 그 전환 추적 URL, 일 예산 이런 것들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고 그룹으로 넘어가면 여기서 이제 뭐 키워드 확장 같은 걸 선택해서 광고를 노출할 수 있고 확장된 키워드나 아니면 특정 키워드 뭐 제외하겠다 이런 걸 설정할 수 있어요.
또 기본 입찰가와 일 예산을 광고 그룹에서 설정합니다. 최소 금액은 네이버랑 동일하게 70원부터 시작이 됩니다. 일 예산은 하루 기준 통합 한도치를 말하고요. 광고 그룹 일 예산은 최소 1,000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10원 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광고 그룹을 만들 때는 뭐 입찰 가중치, 그다음에 컨텐츠 매체 입찰가, 집행 기간 이런 것들도 전부 광고 그룹에서 설정할 수 있어요. 등록 키워드에 키워드를 등록하는데 이제 막 검색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이 카카오 광고 등록 시스템에서 키워드를 이렇게 제시를 할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한 500개가 쭉 나왔어요. 그러면 그중에 300개만 한 번에 등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총 1000개까지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소재 선택에서는 그 기본 소재와 확장 소재가 있는데, 제목, 설명 문구, 랜딩 URL 요걸 이제 기본 소재라고 하고요. 그 이외에 뭐 전화번호라든가 카카오톡 채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등록하는 걸 확장 소재라고 하는데, 구글 애즈 새 캠페인 만들기에서 먼저 이제 목표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캠페인 만들기 전에요. 판매가 준지, 리드가 준지, 뭐 웹사이트 트래픽이 우선인지, 앱 프로모션이 우선인지, 뭐 인지도나 구매 고려를 높일 것인지, 오프라인 매장 방문을 유도할 것인지, 아니면 그런 거 없이 시작할 건지, 이런 걸 선택할 수 있어요. 어, 구글 애즈는 약간 미국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없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리드예요. 리드가 뭐냐면 직접적인 판매나 전화 연결은 아니지만 나중에 연결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것들 있죠. 그런 걸 리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를 설정했으면 이제 캠페인 만들기가 들어가는데요. 여기 최근에 여기 또 많이 바뀌었는데, 서치 또는 검색, 그다음에 실적 최대화, 디맨드 젠 캠페인 디스플레이, 쇼핑, 그다음에 동영상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런 캠페인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고 그룹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광고 그룹이 돼서 여기서 이제 키워드나 광고들을 이제 묶어서 그룹화 시키는 단계입니다. 키워드와 일일 예산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룹별 중간 클릭수, 주간 비용, 평균 CPC를 제공하고요. 새 광고 그룹 추가 시 그룹별 예상치가 별도로 생성되기도 합니다. 도구 설정에서 키워드 플래너에서 관련 키워드와 검색량, 예상 실적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는 확장 검색, 구분 검색, 일치 검색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키워드든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기본 값은 확장 검색이에요. 자, 이제 키워드까지 됐으면 광고 소재로 넘어갑니다. 광고에 사용할 제목, 키워드 설명 등 구글에서 추천해 주는 아이디어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최종 도착 URL, 광고 제목 텍스트, 설명 텍스트, 표시 경로 뭐 이런 것들을 입력할 수 있어요. 제목은 총 15개까지, 또 설명도 총 4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예산을 입력을 하죠. 평균 예산을 입력을 하고요. 접속자 수는 이제 변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많으면 비용이 늘어나기도 해요. 그런데 한 달 기준으로 평균 그 예산에 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최종 검토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작성한 캠페인의 세부 정보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이제 문제가 있다고 알림이 와요. 그러면 이제 해당 내용을 수정하면 됩니다. 그럼 점점 그 광고 시스템에서 뭐가 개선되고 있다, 목표가 향상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안내를. 자, 이제 광고 검수입니다. 광고 또는 광고 확장을 만들거나 수정할 경우에 이제 구글 광고 정책에 맞는지 이런 걸 이제 자동으로 검토를 하고요. 광고 제목, 또 설명, 키워드, 도착 페이지, 이미지, 동영상을 포함해서 모든 광고 구성 요소를 검토합니다. 대부분 하루 정도면은 완료가 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검색 광고 상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제 파워링크 유형에서는 사이트 검색 광고죠.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거, 이 두 가지가 파워링크 유형인데, PC 모바일 통합 검색에 나오는 상단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함께 찾는 파워링크라는 게 있었어요. 파워링크를 보고 사이트를 넘어갔다가 다시 네이버로 들어오면 그 하단에 파워링크 영역이 함께 찾은 파워링크라고 해서 그 클릭한 내용과 유사한, 또는 검색한 내용과 유사한 광고 상품으로 바뀌는 건데, 이게 이제 1월 23일부로 종료가 됐는데요. 따로 빼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 생각에 유사한 식으로 다시 상품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이제 리마케팅이라고 해서 관심 있는 키워드 중심으로 콘텐츠가 나오거나 광고가 나오는 경향이 굉장히 짙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경향은 앞으로 지속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내용은 기출에도 나왔기 때문에 공부 차원에서 일단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쇼핑 검색이 있죠. 네이버 쇼핑에만 노출되는 광고고요. 쇼핑몰 상품형과 제품 카탈로그형은 50원부터 과금이 되고, 쇼핑 브랜드는 300원부터 과금이 돼요. 이것도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파워 콘텐츠 유형이라는 게 있죠. 블로그나 뭐 카페 같은 게시물에 광고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브랜드 검색, 신제품 검색이 새로 나왔죠.
상호와 같은 브랜드 연관 키워드를 브랜드 검색이라고 하고, 제품이나 서비스 관련 일반 키워드를 신제품 검색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플래시 유형은 플래시 광고와 지역 소상공인 광고 두 가지가 있죠. 플레이스 광고는 스마트 플레이스에 등록한 업체 정보를 바탕으로 네이버에서 원하는 장소를 검색하는 이용자에게 마케팅할 수 있는 네이티브 형태의 검색 광고이고요. 지역 소상공인 광고는 네이버 콘텐츠 이용자에게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에 등록한 점포 정보를 노출하는 배너 광고 상품입니다. 네, 카카오를 한번 볼게요. 카카오는 키워드 광고하고 브랜드 검색 광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키워드 광고는 광고주의 비즈니스와 관련된 키워드를 사용자가 검색하는 순간 PC에서 모바일까지 관련 있는 광고를 보여주는 광고고요. 브랜드 검색 광고는 이제 브랜드 키워드를 입력했을 때 브랜딩을 노출시켜주는 그런 광고. 노출 영역이 좀 바뀌었는데요. 원래는 다음에서 최상단에 있는 걸 프리미엄 링크라고 불렀는데, 그걸 이제 네이버가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파워링크라고 해서 통합 결과 최상단에 최대 10개, 모바일에서는 6개 네이버가 운영을 하고요. 그 밑에 단계에 있는 거 프리미엄 링크라고 그 전부터 불렀던 것들은 아래로 위치가 좀 내려갔어요. 파워링크 아래나 맨 하단으로 가고요. 최대 4개가 노출이 되고요. 네이트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트에도 프리미엄 링크는 노출이 됩니다. 자, 구글의 검색 광고 상품을 살펴볼게요. 구글은 검색 네트워크가 되게 활발하죠. 다양한 곳에 노출이 되는데, 대부분 이제 블로그 같은 거 이런 데도 노출되는 것도 전부 검색 네트워크를 활용하고요. 검색의 대명사 같이 되어 있으니까 검색 파트너나 이런 곳에서 노출이 됩니다. 구글 검색은 구글 검색이나 구글 플레이, 쇼핑 탭, 구글 이미지, 구글 지도 앱 이런 것들에 노출되는 걸 말하고, 구글 검색 파트너는 광고나 무료 제품 목록을 표시하기 위해서 구글과 파트너 관계를 맺은 그런 것에 노출이 됩니다. 자, 이번엔 이제 챕터 4번째 검색 광고 운영입니다. 검색 광고는 마케팅 캠페인의 목표를 맞춰서 광고 소재를 적합한 키워드에 노출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캠페인과 광고 그룹, 키워드 소재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네이버에서 캠페인 관리하는 방법을 한번 보면 그 캠페인 관리 지표가 있어요. 우리 광고 플랫폼에 딱 들어가면 기본 설정이 있는데요. 캠페인에는 온, 오프, 캠페인을 켜거나 끌 수 있고요. 상태가 어떤지, 지금 진행 중인지, 광고가 중단 중인지 이런 거를 말하고요. 캠페인 이름, 캠페인 유형, 노출수, 클릭수, 클릭률, 평균 클릭 비용, 총 비용 이런 게 나오죠. 근데 이걸 사용자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어요. 일반 정보라고 해서 캠페인 유형, 상태, 기간, 하루 예산 배분, 광고 그룹수, 키워드 수 같은 것들을 알려줄 수 있고요. 평가 지표에서 노출수나 클릭수나 클릭률, 평균 클릭 비용, 총 비용, 전환수, 전환율 같은 걸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다음에 기타에서는 캠페인 아이디나 등록 시간, 수정 시간 같은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죠. 캠페인 아이디가 왜 필요하나 할 수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광고를 진행하다가요, 이 고객센터랑 통화를 할 때 어떤 광고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저 캠페인 아이디를 직접 불러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게 밖에 노출되어 있으면 훨씬 더 유용하겠죠. 네, 그다음에 카카오 캠페인도 유사한데요. 카카오 비즈니스 관리 센터에서 대시보드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여기 기본 설정과 사용자 맞춤 설정이 있어요. 여기 온오프, 상태 이런 게 쭉 노출되어 있고, 여기 있는 메뉴를 여러분이 원하는 내용으로 바꿀 수 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구글도 캠페인 관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입찰 통계라는 게 있어요. 입찰 통계는 뭐냐 하면, 이제 여러분이 광고를 게재했잖아요. 그러면 그 광고 게재한 게 다른 유사 키워드를 가지고 경합하는 다른 광고주들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노출 점유율, 발생 가능한 예상 노출 대비 실제 발생한 노출수의 비율이고요. 광고주가 참가한 입찰에서 얼마나 노출이 발생됐는지 이런 걸 보여줍니다. 같이 입찰에 참여한 다른 광고주의 노출 점유율도 함께 보여줘요. 중복률은 광고주의 광고 노출 시 다른 광고주의 광고는 얼마나 자주 노출됐는지를 보여주는 빈도를 말합니다. 또 경쟁 광고보다 높은 순위를 얻는 노출 비율 같은 게 있어서 그 중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 광고만 게재되는 빈도 같은 걸 알려줘요. 높은 게재 순위 비율에서는 다른 광고주의 광고가 내 광고보다 더 높은 순위로 게재되는 빈도를 퍼센트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A 광고주, B 광고주, C 광고주, D 광고주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방도 80%인데 나는 60%인다 이렇게 표시가 되죠. 페이지 상단 게재율도 비슷하게 알려주고요. 이 광고주의 광고가 무료 검색 결과 페이지 상단에 게재되는 빈도를 말하고요. 광고 페이지에 노출되는 비율을 알려줍니다. 또 페이지 절대 상단 게재율은
광고주의 광고가 자연 검색 결과 위에 절대 상단에 첫 번째 광고로 게재되는 빈도를 말하고요. 광고 페이지에 그 첫 번째 노출되는 그 비율 이런 걸 설명합니다. 네. 그다음에 검색 광고 캠페인에서는 키워드 광고 그룹 캠페인에 대한 보고서를, 또 쇼핑 캠페인의 경우는 광고 그룹이나 캠페인에 대한 보고서를 별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룹 관리를 한번 볼게요. 네이버에서는 이제 그룹에 들어가면 그룹에서도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룹 관리라는 메뉴가 나와요. 아까 우리 캠페인에서는 여기 캠페인 관리라는 게 또 나오거든요. 여기서 좀 체크해 보셔야 할 것은, 설정한 입찰 가중치라는 게 있어서 뭐 기본 입찰가, 키워드 입찰가, 콘텐츠 매체 전용 입찰가 이런 게 다 있는데, 이 입찰가를 올릴 때 올림한 입찰가로 입찰이 된다는 게 시험에 좀 잘 나옵니다. 무슨 소리가 하면, 키워드 기본 입찰가가 100원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PC 입찰가에서 112%라고 여러분이 치셨어요. 그러면 금액은 실제 올림을 해서 120원으로 노출이 됩니다. 자, 카카오 그룹 관리 한번 보겠습니다. 캠페인이 세팅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광고 그룹으로 넘어가고요. 그 그룹 목록에서 기본 지표로 광고 그룹 이름, 온, 오프, 운영 상태, 기본 입찰가, 1 예산, 집행 일자, 노출수, 클릭수, 클릭률, 비용, 기간 이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룹 리스트는 등록일과 수정일 등으로 이렇게 좀 그 순서 같은 걸 바꿀 수 있고요. 선택하신 다음에 선택한 광고 그룹 수정을 하면 이렇게 페이지가 떠서 직관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고, 열 기준으로 원하는 메뉴들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의 그룹 관리입니다. 개별 그룹을 선택한 다음에 수정을 눌러서 복사, 잘라내기, 붙여넣기, 사용 설정, 일시정지, 삭제 진행할 수 있고요. 광고 로테이션 변경, 추적 템플릿 변경, 맞춤 매개 변수 변경, 타겟팅 확장 설정 변경, 자동 규칙 만들기 이런 게 가능해요. 이 광고 로테이션 설정은 아까 뭐 동일 비율 설정이라든가 뭐 선호도 높은 광고 우선 노출 뭐 이런 거를 구글에서는 광고 로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네, 입찰 관리 한번 볼게요. 키워드에서 검색 광고는 특정 키워드의 검색 결과에 따라 노출되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키워드를 관리할 필요가 있고요. 고객의 검색 의도, 트렌드 이런 걸 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입찰 경쟁 시 노출 가능 광고 개수 안에 속해야 광고가 노출되기 때문에, 검색량이 높은 키워드는 노출을 해서 이제 광고주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선택 키워드 입찰 전략, 뭐 자동 입찰 기능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네, 키워드 관리에서 네이버에서 입찰가를 변경하는 것은 일괄 변경과 개별 변경이 있는데, 일괄 변경을 선택하면 최소 노출 입찰가라는 게 있어요. 최근 4주간 검색을 통해서 노출된 광고 중에서 최하위에 노출됐던 광고의 입찰가 중에 가장 큰 값을 말하고요. 상위 노출과 무관하게 광고 노출 여부가 중요한 경우 참고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중간 입찰가라는 게 있어요. 여기선 최근 4주간 검색을 통해서 노출된 광고 입찰가를 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중앙값을 말하고요. 통계적 방식으로 계산된 값으로 키워드 간의 입찰가 비교 시 참고가 가능합니다. 순위별 평균 입찰가가 있어요. 아예 최근 4주간 있던 것 중에서 뭐 1위, 2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별 입찰가는 이제 입찰가 직접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카카오도 그 네이버와 유사한데요. 캠페인 광고 그룹 이제 키워드로 넘어오시면 여기서 입찰가를 선택한 다음에 입찰가 개별로 변경하거나 일괄로 변경할 수 있고요. 랜딩 페이지 URL도 여기서 개별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광고 그룹에서도 URL을 바꿀 수 있고 키워드에서 바꿀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두 가지가 경합을 한다 그러면 키워드에 설정된 게 우선으로 노출이 됩니다. 자, 구글 입찰가 변경인데요. 키워드 목록에서 입찰가 변경을 원하는 키워드 선택한 다음에 최대 CPC 입찰가 변경으로 금액을 설정하시면 되고요. 수동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개별 광고 그룹이나 키워드 또는 계제 위치를 좀 상위에 노출하고 싶다. 그다음에 웹사이트 트래픽을 증가시키고 싶다. 또 타겟 예산을 다 소진할 필요가 없을 때 금액을 그 위치를 낮추고 싶다. 이럴 때 이제 주로 활용을 합니다. 자, 자동 입찰 기능을 한번 볼게요. 네이버에서 자동 입찰은 예산 내 이제 클릭 향상 목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자동 입찰이 가능하고요. 쇼핑 검색 캠페인 경우에는 제품 카탈로그 캠페인에서는 자동 입찰이 제외됩니다. 설정한 하루 예산 내에서 클릭 및 전환이 형성되는 방향으로 기본 입찰가나 입찰가 변경 시점이 자동으로 결정이 됩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광고를 할 때는 자동 입찰을 통해서 평균적인 클릭 금액을 내가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다음에 구글에서도 자동 입찰이 있는데요. 클릭수 최대화 전략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사이트 방문자 수를 늘리는 거예요. 예산 내에서 최대한 많은 클릭이 발생할 수 있도록 입찰가가 자동으로 설정되는 방식입니다. 타겟 노출 점유율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가시성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색 결과 페이지 절대 상단,
되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재가 되는 거지. 그다음에 타겟 CPA 끌어올리기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타겟 CPA를 유지하면서 전환수를 증가시키는 건데요. 예, 설정된 타겟 전환당 비용으로 전환수 증가를 최대화할 수 있게 입찰가가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 겁니다. 투자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전략이 있어요. 이거는 전환별로 가치가 다를 때 로아스를 달성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타겟 광고 투자 수익 로아스 달성으로 전환 가치를 최대화할 수 있게 입찰가가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 겁니다. 로아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죠. 로아스는 광고비를 투입한 만큼 이상의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식을 말해요. 그래서 투자 수익 로아스를 달성한다라고 하면 손해나는 장사가 나오는, 그러니까 100원을 넣었는데 매출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클릭도 저조하고 그런 광고를 빼고 로아스가 높은 광고 위주로 그 키워드를 좀 선정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환수 최대화 전략은 전환수를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거예요. 전환수 기준으로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전환 가치 극대화 전략이 있습니다. 전환 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끌어올리는 건데요. 캠페인의 전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이 지출되는 거고, 이 가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타겟 광고 투자 수익을 설정하지 않고 전환 가치 극대화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타겟 광고 투자 수익 설정 상태에서 전환 가치 극대화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에 같은 경우에는 캠페인 전환 가치 극대화 목표로 예산이 지출이 되고요. 타겟 광고 투자 수익을 설정하지 않고 전환 가치 극대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캠페인의 전환 가치 극대화를 목표로 예산이 지출이 되고, 타겟 광고 투자 수익 설정 상태에서 전환 가치 극대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투자 수익 최대화 목표 지출로 광고가 진행이 됩니다. 네. 키워드 발굴에서는 대표 키워드와 세부 키워드가 있어요. 대표 키워드는 운동화, 뭐 자전거 이렇게 딱 봐도 알 수 있는 거, 뭐 꽃배달 이런 것들이고요. 세부 키워드는 좀 지역적인 것들이나 세부적인 거죠. 여름 운동화라든가 아니면 뭐 강남구 꽃배달이라든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간 키워드를 말해요. 당연히 세부 키워드는 검색량이 적기 때문에 유입수가 적지만 비용이 조금 저렴할 수 있고요. 이거는 선호하는 광고주들이 많기 때문에 대표 키워드의 경쟁률은 높고 금액이 비싼 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매체별 키워드 확장 방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이버는 그룹별로 광고를 노출시킬 키워드를 선택해서 추가할 수 있고요. 기존에 이 키워드 확장 기능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확장 검색하고 일치 검색 두 가지만 있고요. 확장 검색이 기본값입니다. 2024년 10월 10일부터 요 키워드 확장 기능은 사라졌어요. 중간 입찰가로 자동 입찰이 되고요. 키워드 확장으로 추가 노출되는 키워드 입찰가는 등록된 키워드 입찰가보다 높아지지 않습니다. 이 확장 검색을 사용할 경우에 노출 제외의 키워드를 등록하면 노출이 원하지 않는 키워드는 노출되지 않습니다. 카카오는 광고 그룹 내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광고 그룹을 선택한 다음에요. 선택한 광고 그룹 수정을 선택해서 키워드 확장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외 키워드를 입력하면 해당 키워드 입력 시 광고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구글은 일치 검색, 구문 검색, 제외 검색 이런 것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확장 검색으로 세팅이 돼요. 그리고 제외 키워드를 설정해서 고객에게 중요한 키워드만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의어, 단수 복수, 맞춤형 오류, 파생어, 기타 유사어 검색에도 자동으로 광고가 게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각각의 문구를 추가해야 이제 이런 오타에서는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제외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파트 2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 이렇게 해서 파트 2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파트 3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파트 3 검색 광고 활용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효과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의 행동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브랜드를 인지하면 그다음에 이제 매장에 방문을 해서 구매를 하게 되죠. 이걸 검색 광고에 접목을 시켜보면 저희가 광고를 노출하죠.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이 그걸 클릭을 해서 구매 전환을 이뤄내는 거죠. 효과 측정 지표가 있는데 인지하게 되고 노출하게 되는 건 노출수나 노출 비용을 통해서 우리가 측정할 수 있겠죠. 측정 단위는 CPI, 코스트 퍼 임프레션인데요. 이거는 실제 마케팅에서 쓰는 용어라기보다는 요 인지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노출되는데 비용이 얼마가 들었느냐 뭐 이런 뜻이죠. 측정 목표는 광고가 충분히 노출되어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겁니다. 이제 클릭에서는 클릭 수나 클릭 비용, 클릭률을 따지죠. CPC, CTR인데 CPC는
코스트 퍼 클릭이니까 클릭당 비용, CTR은 클릭률, 클릭스루 레이시예요. 광고가 노출된 만큼 사이트에 방문이 되는가 이런 걸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구매는 전환 수, 전환 비율, 전환율이라고 해서 CPS, CPA, CVR 이런 걸 사용합니다. 클릭한 사람의 프로모션 참여 비율은 적절한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성과를 분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클릭은 일단 CPC라고 하는 것은 클릭당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총 광고비를 클릭수로 나눈 겁니다. 그 다음에 CTR, 클릭률이라고 하는데 노출 수와 클릭수의 그 함수 관계에서 이제 백분율을 한 거죠. 전환은 컨버전 레이시라고 해서 전환 수를 클릭수로 나눈 거에 백분율입니다. 클릭, 구매, 가입 등의 전환과 연결된 그런 비율을 말합니다. CPA는 총 광고비에서 전환수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전환당 비용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전환이라고 하는 게 구매나 전화 통화라든가 가입 뭐 이런 것들을 말하죠. CPS도 CPA랑 유사한 건데 구매당 비용이라고 이제 하고 쇼핑몰에서 많이 사용하는 개념이죠. 총 광고비를 구매 건수로 나눈 겁니다. 효율성은 ROI하고 ROAS라는 걸 많이 쓰는데 ROI는 투자 수익률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제 경영학 뭐 이렇게 뭐 상경계 이런 데서 배우신 분들은 ROI라는 개념이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광고를 통한 매출인데요. 여기 이익률을 곱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가를 뺀 거죠. 그래서 그걸 광고비로 나눈 거에 백분율입니다. 그래서 수익률 대비 광고비고요. 로아스라는 건 이제 디지털 마케팅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비용, 매출, 비율이라고 해서요. 광고를 통한 매출을 단순하게 이제 광고비로만 나눠서 백분율을 한 겁니다. 매출 대비 광고비라고 부릅니다. 네, 사후 관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키워드 사후 관리를 하는데 사후 관리의 의미는 일단 광고 노출해서 클릭한 이 CTR하고 클릭을 통해 방문한 사람들이 실제로 구매를 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거나 광고주가 원하는 액션을 취한 걸 말하죠. 이건 이제 CVR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후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CVR이 높고 또 CTR이 높은, 그러니까 전환율하고 클릭률이 높은 것이 있겠죠. 이런 거는 키워드나 소재나 랜딩 페이지 모두 매력적인 경우를 말해요. 근데 이제 CTR은 높은데 CVR이 낮은 경우가 있어요. 키워드 소재는 좀 매력적인데 랜딩 페이지가 불충분하다는 뜻이겠고요. 그다음에 CVR 전환율은 높은데 CTR 클릭률이 낮아요. 이건 키워드 소재는 불충분한데 랜딩 페이지는 매력적인 이런 거죠. 그다음에 둘 다 낮아요. 그러면 키워드 소재, 랜딩 페이지 모두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수정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랜딩 페이지 사후 관리에서는 랜딩 페이지 효과는 방문자 수나 페이지 뷰나 체류 시간, 반송률 등 웹사이트의 여러 가지 로그 분석 지표를 통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방문자 수와 페이지 뷰를 통해서 사이트가 사용자들에게 매력적인지를 검토할 수 있겠죠. 먼저 이제 방문자 수도 많고요. 페이지 수도 높아요. 페이지 뷰도 높아요. 그러면 이제 광고가 성공적인 거죠. 페이지가 높다면 사이트 제품이나 컨텐츠가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문자 수가 많은데 페이지 뷰가 좀 저조해요. 그러면 이제 광고를 통한 신규 방문자는 늘었어요. 광고 잘 하셨는데 이제 랜딩 페이지의 컨텐츠가 조금 부족해서 사람들이 금방 이탈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방문자는 적은데요. 페이지 뷰가 높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광고를 통해서 유입되는 건 부족하기 때문에 광고를 좀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만약에 광고만 좀 받쳐주면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방문자 수도 적고 페이지 뷰도 낮아요. 그러면 광고를 아예 재점검하고 컨텐츠와 경쟁력 이런 것들, 차별점 같은 것들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요약 정리를 마무리했고요. 시험 전에 한번 쭉 보시고요. 저희 본 강의를 평소에는 좀 충분히 학습하시고 문제 많이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출문제 복원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보신 분들, 특히 이제 우리 교재와 우리 영상으로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시험이 끝나면 까먹기 전에 저 위에 링크를 통해서 참여를 하세요. 그럼 저희가 소정의 선물도 드리고요. 또 여러분이 저희 교재를 좀 더 풍성하고 더 완성도 높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데 좀 기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네. 긴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꼭 합격하십시오. 감사합니다.